문이 세차게 열리던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순간 낯선 땀 냄새와 싸구려 과자 냄새가 뒤섞여 이서연의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무딘 칼날처럼 그녀가 온종일 유지해온 우아함과 차분함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거실의 풍경은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할 정도였다.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처럼 아이 6명이 그녀가 공들여 꾸민 집을 점령하고 있었다. 소파 위, 카펫 위, 그리고 그녀의 딸이 가장 아끼는 빈백 소파까지 온통 아이들 차지였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흙 묻은 운동화를 그녀가 새로 산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TV 소리는 최대로 켜져 있었고 조잡한 만화의 음향 효과가 그녀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남편 박준호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싸구려 가면처럼 어색했다. 서연 씨, 왔어? 그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아주버님 댁 식구들이 왔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분간 지낸다고? 이서연은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정밀한 레이더처럼 거실 구석구석을 훑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그 더러운 운동화뿐만 아니라 촌스러운 이민 가방 몇 개가 불룩하게 쌓여 있었다. 소파 틈새에는 베어먹다만 사과 심지가 쑤셔 박혀 있었다. 공기 중에 낯선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녀의 집이 그녀가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침식당하고 있었다. 형님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동실에서 막 꺼낸 고깃덩어리처럼 차가웠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꽃무늬 촌스러운 재킷을 입은 중년 여자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싸움에서 진 사자처럼 부스스하게 파마가 되어 있었다. 여자는 이서연이 딸에게 사준 분홍색 수건에 손을 닦으며 약삭 빠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고, 재수씨구나. 나는 옥자예요. 김옥자. 준호 형수 되는 사람. 준호한테 듣자 하니 대기업 다녀서 한 달 버는 돈이 우리 준호 1년 연봉보다 많다면서. 참 능력도 좋네. 그 칭찬은 가시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다. 하윤이는요? 아,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박준호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재빨리 대답했다. 그 녀석 오늘 아주 착했어. 자기 놀이방도 사촌형, 누나들한테 기꺼이 양보하더라고. 집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면서 관자놀이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놀이방, 그곳은 그녀가 딸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공간이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레고와 딸이 가장 좋아하는 공주성이 있는 곳. 그녀는 바닥에 널린 과자, 부스러기를 피해 딸의 방문을 열었다. 박하윤 그녀의 8살 난 딸은 작은 침대에 엎드려 극도로 불편한 자세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원래 넓었던 책상은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낡은 이불 몇 채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맑은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서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한 아기 고양이처럼 작고 가냘팠다. 이서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무게에 매트리스가 작게 삐걱거렸다. 숙제는 다 해가. 그녀의 손이 딸의 갸냘픈 등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수학 남았어요. 박하윤이 연습장을 가리키며 웅얼거렸다. 그런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요, 엄마. 머릿속에도 TV가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윙윙거려요. 거실의 소란함이 파도처럼 얇은 방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이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낯선 냄새는 이 마지막 피난처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엄마가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조금만 더 참고 있어. 그녀는 방을 나섰다. 박준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16살짜리 조카에게 사과를 건네고 있었고 김옥자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해바라기 씨를 까서 껍질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뱉고 있었다. 준호 씨, 잠깐 안으로 들어와요.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준호의 변명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형님네 치킨집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 그는 손을 비비며 이서연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았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니 애들이 거기서 마음 편히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형수가 애들 데리고 잠시 여기 와서 피신해 있으면서 도시 구경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피신이요? 얼마나? 이서연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한 학기 정도만. 박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확신이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주버님이 거기 일 다 처리하고 돈 마련하면 바로 돌아갈 거야. 한 학기. 이서연은 이 네 글자를 되뇌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학교는요? 이 질문은 박준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네, 내가 벌써 하윤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했어. 교장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 청강생으로 받아주기로 하셨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 연락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박준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다. 갑작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친형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거실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탕 하나를 두고 다투는 듯한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섞여 들었다. 이서연은 딸의 방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윤이가 또 놀랐을 것이다. 하윤이 생각은 해봤어요? 그녀는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자 힘주어 물었다. 하윤이야말로 가장 속 깊은 애잖아. 분명 이해해줄 거야. 박준호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이서연의 마음에는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그리고 형, 누나들이랑 같이 지내면 성격에도 좋을 거야. 너무 외롭게 크는 것보다 낫지. 이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결혼 5년, 그녀는 어쩌면 이 남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준호야, 너희 둘 얘기 다 끝났냐? 김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가위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애들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책가방이며 학용품이며 교복이며 빨리 준비해야지. 우리 애들 학교 가서 기죽게 할 순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탕거리는 고기 써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벌떡 눈을 뜨고 침대 머리맡의 시계를 보았다. 6시 30분,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옷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가 눈앞의 광경에 잠이 확 달아났다. 거실 바닥에는 6명의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자고 있었다. 이불은 대충 덮여 있었고 맨다리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지독한 숙취 같은 냄새가 진동했다. 김옥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었다. 어이구, 재수씨 깼네. 김옥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서연이 독일에서 비싸게 주고 산 쌍둥이 칼이 들려 있었다. 도시 사람들은 아침 간단하게 먹는다며? 애들은 한창 클 땐데 그러면 안 되지. 닭 한 마리 푹 고아서 몸보신 좀 시키려고. 이서연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쓰레기통에는 그녀가 어제 주말에 하윤이에게 삼계탕을 끓여주려고 사온 유기농 토종닭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다. 형님, 이 닭은, 아유, 한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김옥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칼질은 바람처럼 빠르고 현란했다. 재수씨가 너무 빡빡하게 구네. 그리고 보아하니 냉장고에 음식도 많더만. 둘 다 바빠서 맨날 밖에서 사 먹을 거 아냐? 그냥 놔두면 썩기만 하지. 이서연은 숨이 턱 막혀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딸의 아침을 준비했다. 박하윤을 깨웠을 때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엄마, 우리 저 사람들 위로 넘어가야 해요? 박하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
우린 가장자리로 걸으면 돼. 이서연은 몸을 숙여 딸의 새 교복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교복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아가, 기억해.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모녀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들이 하나둘씩 부활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조카인 발격은 아이들 무리의 왕인 듯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동생들에게 호령하기 시작했다. 다들 일어나. 꾸물거리지 마. 오늘 새 학교 가는 날인데 누구든 늦기만 해봐. 김옥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느끼한 닭고기 냄새가 역겹게 풍겼다. 그녀는 이서연 모녀를 보고는 뭔가 생각난 듯 급히 소리쳤다. 재수씨 잠깐만. 차 가지고 출근하잖아. 가는 길에 우리 큰애도 좀 태워다 줘. 오늘 학교 가서 서류 내야 하거든. 이서연이 신발을 신던 동작이 멈칫했다. 길이 다른데요. 그럼 준호더러 데려다 달라고 해? 김옥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차피 하윤이도 그 학교 가는데 한 명 더 태우는 게 뭐 대수라고. 그때 박준호가 유령처럼 침실에서 나타났다. 눈 밑에는 커다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다 같이 가면 되지. 마침 잘 됐네. 이서연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폐쇄된 공간이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엄마, 박하윤이 작은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에 혁이 오빠가 내레고성을 전부 부쉈어요. 이서연은 딸의 손을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부쉈으면 부순 거지. 엄마가 더 크고 멋진 걸로 새로 사줄게. 하지만 그거 내가 3주 동안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엘사 공주도 있었는데. 여자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서연은 몸을 숙여 딸을 힘껏 껴안았다. 작고 여린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윤아, 엄마 믿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며칠만 더 참아줄 수 있겠어? 그날 오후 이서연은 내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1시간 일찍 퇴근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은 아침보다 더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부서진 장난감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TV 소리는 집이 떠나갈 듯했다. 그녀의 딸 박하윤은 겁먹은 작은 새처럼 소파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품에는 인형을 꼭 껴안고 침입자들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12세 살쯤 되어 보이는 셋째 조카가 하윤이의 아이패드를 들고 화면을 미친 듯이 누르며 게임 용어를 거칠게 외치고 있었다. 하윤아, 이리 와. 이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박하윤은 즉시 구원자라도 만난 듯 엄마에게 달려와 등 뒤에 숨었다. 엄마, 셋째 오빠가 내 아이패드 일주일만 빌려달래요. 자기 핸드폰은 너무 느려서 게임이 잘 안 된대요. 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이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남자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손에서 아이패드를 빼앗았다. 이건 하윤이 거야. 하윤이 허락받았니? 남자아이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입을 삐죽이며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쪼잔하기는 겨우 태블릿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굴어요? 아이고,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옥자가 바람처럼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아직도 뒤집개가 들려 있었다. 애들이 그냥 좀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거지. 숙모라는 사람이 애랑 똑같이 유치하게 굴면 어떡해. 너무 속이 좁네. 형님, 이건 속이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서연은 아이패드를 딸에게 돌려주며 김옥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건 규칙의 문제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김옥자가 뒤집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8도 높였다. 다 한 식구인데 형제끼리 칼같이 계산해야겠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분지어? 그리고 하윤이는 여자애가 맨날 이런 기계나 만지고 있으니 나중에 뭐가 되겠어? 우리 아들들이 가지고 놀면서 잘 써주는 거지. 이서연은 혈압이 놀라운 속도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유일하게 조용한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엄마, 나 저 사람들 싫어요. 박하윤은 침대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다. 마치 상처받은 아기 토끼 같았다. 내 물건을 빼앗고 나보고 사치스럽대요. 도시 애들은 온실 속 화초라서 보기만 좋지 쓸모는 없다고 살짝만 건드려도 죽는다고 했어요. 이서연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짜이는 듯했다. 아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와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작은 정원이 지금은 마치 아득히 먼 곳처럼 느껴졌다. 저녁에 박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집안의 냉랭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오히려 잔뜩 신이 난 얼굴로 공을 세운 아이처럼 외쳤다. 다 해결했어. 다 해결됐다고.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큰 소리로 선언했다. 학교 쪽은 다 얘기 끝냈어. 애들 6명, 내일부터 정식으로 수업 들을 수 있어. 그는 얼굴이 환했고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듯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우리 집 사정이 특별한 걸 아시고 애 한 명당 기부금 2천만 원씩만 내면 다 해결해 주신대. 이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2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벌떡 몸을 돌렸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여전히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한 사람당 2천만 원이요? 응, 6명이니까 총 1억 2천만 원. 박준호는 손을 비볐다. 그의 얼굴에서 흥분은 조금 가시고 감추기 힘든 어색함이 떠올랐다. 이 비용은 당신이 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김옥자가 마치 태우마마처럼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말했다. 재수씨, 나도 이 돈이 적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애들 교육이 하늘같이 중요한 일이잖아. 미룰 수가 없지. 재수씨네는 형편도 좋으니 그냥 아주버님 한번 도와주고 불쌍한 조카들 도와주는 셈쳐. 1억 2천만 원. 이서연은 마음속으로 이 숫자를 되뇌었다. 이 돈은 박준호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했다. 우리 일단 절반만 내고 학교랑 상의해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이서연이 말이 없자 박준호가 서둘러 덧붙였다. 아주버님 사정 좀 나아지면 분명히 우리한테 갚을 거야. 이서연의 시선은 그들을 넘어 TV에 정신이 팔린 6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돈과 미래에 대한 이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가장 작은 여자아이는 이서연이 하윤이에게 사준 수입 요거트를 한 판 들고 벌써 3통째 마시고 있었다. 하윤이 내일 피아노 레슨 취소했어요. 이서연이 아무런 예고 없이 툭 던지듯 말했다. 왜? 박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거실을 점령당해서 피아노 방문도 열 수가 없는데 어디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이서연의 말투는 파문 하나 읽지 않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매일 연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배워도 소용없다고. 차라리 잠시 쉬는 게 낫대요.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다 일시적인 거잖아. 애들 다 자리 잡고 나면 우리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재수 씨는 참 답답하네. 김옥자가 또다시 기막힌 타이밍에 끼어들었다. 여자애가 그런 띵가띵가 하는 거 배워서 뭐 했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사촌 오빠들이랑 얘기나 하면서 사회생활이나 배우는 게 진짜 능력이지. 이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계속 설거지를 했다. 수도를 최대로 틀었다. 그 콸콸거리는 물소리는 마치 그녀 마음속에서 곧 폭발할 화산을 감추려는 듯했다. 밤이 깊었다. 박하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졌지만
이서연은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 거실에서는 여전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너무 흥분했는지 계속 작은 소리로 장난치고 떠들었다. 새벽 2시 이서연은 무언가 뒤적이는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귀를 기울여 소리가 거실에서 나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고양이처럼 발끝으로 침실 문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거실에는 어두운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수상한 그림자가 어제 그녀가 무심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핸드백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김옥자였다. 그녀가 이서연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형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뭘 찾으세요? 이서연이 거실 스위치를 탁 하고 눌렀다. 환한 불빛이 순식간에 공간을 대낮처럼 밝혔다. 김옥자는 갑작스러운 빛과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서연의 지갑이 굳게 쥐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허둥지둥 지갑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냥 반창고 좀 찾으려고. 우리 셋째가 아까 손을 좀 베어서. 이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아직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김옥자의 손에서 자신의 지갑을 되찾았다. 반창고는 화장실 약상자 메뉴 칸에 있어요. 그래, 알았어. 김옥자는 멋쩍게 웃으며 거의 도망치듯 화장실로 달려갔다. 이서연은 지갑을 열었다. 현금은 많지 않았다. 10만 원 남짓. 하지만 그녀는 어제 오후에 돈을 막 찾아서 5만 원권 지폐 15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러나 지금은 12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이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은 이서연 모녀에게 기나긴 악몽과도 같았다. 마침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떨어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무음 모드에서 미친 듯이 진동했다.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 전화였다. 그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 밖으로 급히 나갔다. 박하윤 어머님,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다급하고 심각했다. 댁의 친척 아이들과 싸움이 붙어서 지금 보건실에 있어요. 이서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학교로 향했다. 보건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딸을 보았다. 박하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눈가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선명하고 붉은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교복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드러난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다. 엄마, 이서연을 보자 하윤이의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뛰어들어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송곳처럼 이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반대편에는 친척 아이 6명이 서 있었다. 하나같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얼굴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다. 가장 큰 발격은 심지어 하윤이를 향해 배관시를 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쟤들이 먼저 나한테 욕했어요. 하윤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반 애들한테 내가 아빠 없는 애라고 우리 엄마는 아빠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나쁜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자기들 거래요. 우리 아빠가 자기들 집에 돈을 엄청 많이 빚졌다고 했어요. 내가 따지니까 쟤들이 나를 때렸어요. 이서연은 딸을 아는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그 아이들을 쏘아보다가 학생 주임의 얼굴에 멎었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학생 주임은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보시다시피
이건 결국 가정 내부의 문제라서요. 아이들도 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런 것이고. 가정 내부의 문제요? 이서연은 냉소했다. 제 딸이 당신들 학교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 6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 내부의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친척 관계이기만 하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힘이 있었고 학생 주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즉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준호 씨, 당장 학교로 와요.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의 박준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했다. 왜 그래?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당신의 귀한 조카들이 당신 친딸을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해요? 이서연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30분 후 박준호와 김옥자가 함께 느릿느릿 도착했다. 김옥자는 보건실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달려가 일일이 상태를 살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 계집애한테 할 퀴즈는 않았고,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이서연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박준호의 다음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는 하윤이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딸의 얼굴 상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랬다. 하윤아, 또 오빠들이랑 다툰 거야? 네가 동생이니까 오빠들한테 양보해야지. 알았지? 그 순간 이서연은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온 힘을 다해 딸을 가로로 안아들었다. 하윤이는 말라서 품에 안으니 손뭉치처럼 가벼웠다. 엄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녀는 딸에게 조용히 속삭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보건실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이서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딸의 방에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닌 물건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낡은 이불,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어지럽게 널린 책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그녀와 딸이 가장 좋아하는 옷,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모든 희망을 가득 채웠다. 저녁 무렵 박준호와 김옥자가 개선장군처럼 6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분위기가 기이할 정도로 험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 커피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박하윤은 엄마 곁에 얌전히 앉아 아이패드와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호는 그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보고 극도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혼 서류예요. 이서연의 말투는 고인물처럼 평온했다. 저는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도 문제 없으면 서명하세요. 뭐라고? 박준호와 김옥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재수 씨, 지금 미쳤어? 애들 싸움 가지고 이럴 일이야? 김옥자가 비명을 질렀다. 박준호 씨, 이서연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전액 현금으로 산 거고 제 단독명이에요. 차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당신 월급 통장은 제 지갑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놨어요. 우리 사이에 분할할 공동재산은 없어요. 하윤이 양육권에 대해서는 오늘 당신이 학교에서 보여준 태도가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판사님도 기꺼이 제게 양육권을 주실 거예요. 박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럴 순 없어. 서연아,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상처받은 하윤이를 비난하며 그들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아니었어요.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당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일 정오 12시까지 당신들 모두 모든 짐을 가지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박준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막으려 달려들었다. 서연아, 충동적으로 굴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서연은 문을 열었다. 문 밖의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아, 그리고 깜빡했네요. 그녀는 돌아보며 박준호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문득 웃었다. 저 퇴사했어요. 다음 주에 하윤이 데리고 서울로 갈 거예요. 거기 한 회사에서 연봉 2배를 제안했고 하윤이 입학 문제도 해결해줬어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국제학교로요. 그러니 당신이 서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2년 별거하면 그때도 이혼 소송 걸 수 있으니까. 다만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아마 정말로 당신 딸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말을 마친 그녀는 딸을 데리고 단호하게 엘리베이터에 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처절한 외침과 그 여자의 악담을 모두 문 밖으로 차단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딸을 데리고 시내 최고의 5성급 호텔에 묵었다. 하윤이는 낮에 소동에 겁을 먹은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여자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주 깊이, 심지어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다. 이서연의 핸드폰은 그들이 집을 나선 순간부터 뜨거운 인두처럼 변했다. 박준호의 전화가 끈질기게 연이어 걸려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저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협박, 애원, 참회, 질책. 그녀는 전화기 너머 그가 할 말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부재중 전화는 1통에서 10통, 20통, 50통으로 늘어났다. 숫자가 58로 바뀌었을 때 이서연은 마침내 지겨워졌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여보, 제발, 돌아와줘. 응?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준호의 울음 섞인 횡설수설하는 애원이 들려왔다. 당신이 가버리면 애들은 누가 돌봐. 그는 마치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당당한 질책인 것처럼 소리쳤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호텔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힘이 실려 있었다. 어떤 애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 옆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내 딸? 아니면 내 집에 살면서 당신을 삼촌이라 부르는 그 착한 당신 조카들? 전화기 너머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좋기 30초가 지나서야 박준호의 완전히 무너진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알고 있었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떠나는 것만으로는 너무 값싼 대가였다. 그녀는 이 가정을 위해 5년을 바쳤고 그 남자를 위해 5년을 헌신했다. 그녀의 딸은 이 소동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빚은 그녀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생각이었다. 복수의 불꽃을 품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서연입니다.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와 김옥자가 이서연이 그저 화가 나서 잠시 집을 나갔을 뿐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서연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거실 중앙에 서서 금태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박준호 씨, 김옥자 씨, 저는 제 의뢰인인 이서연 씨의 정권을 위임받아 두 분께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이 부동산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는 이서연 씨입니다.
두 분의 행위는 이미 타인 주택 불법 침입에 해당합니다. 이서연 씨는 지난 정을 생각하여 24시간의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즉시 강제 퇴거 절차를 개시할 것입니다. 김옥자는 그 자리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시동생 집이야. 우리가 여기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 독한 여자가 뭔데 우리를 내쫓아.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시했다. 진정하십시오, 아주머니. 법적 서류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이서연 씨 한 명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법에 따라 집행 중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차단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빨간색 느낌표가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이 집에서, 이 도시에서 아내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덧붙여, 박준호 씨, 여기 이서연 씨께서 당신께 전달을 부탁한 이혼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당신이 혼인 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며 딸 박하윤 양의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딸의 면접 교섭권까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박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편 김옥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에 폭발했다. 무슨 증거?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내 동생은 절대 그 여자랑 이혼 안 해. 이 집에는 내 동생 피땀이 절반은 들어갔다고? 혼자 다 먹으려고? 어림없지. 김 변호사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고는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USB 하나였다. 그는 USB를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다. 곧 TV 화면에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은 조금 어두웠고 촬영 각도는 거실 구석 어딘가인 듯했다. 화면 속 김옥자는 수상한 행동으로 이서연의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폐를 꺼내 세어보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영상은 여러 개였다. 집이 비었을 때 드라이버로 이서연의 침실 서랍을 따려는 영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선명한 영상은 그저께 새벽이시 그녀가 금고가 있는 수납장 앞에 쪼그려 앉아 도구로 자물쇠를 따려고 시도하는 장면이었다. 모든 동작, 탐욕스러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거실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옥자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잿빛이 되었다가 마침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언제 저런 눈이 생겼는지. 김옥자 씨,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 같았다. 당신은 이서연 씨의 재물을 수차례 절도했으며 금고를 열어 거액의 재산을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찰관들이 여기 와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시죠. 경찰 2명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냈다. 아니야. 난 안 그랬어. 김옥자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치고 울부짖었다. 준호야, 나 좀 살려줘. 내 형수잖아. 우리 한 식구잖아. 박준호는 나무 인형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추하고 탐욕스러운 그가 이제껏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감싸왔던 형수를 보았다. 그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조카들의 겁에 질린 눈을 참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의 정이 거짓과 절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말인가. 그 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상처 준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했던 두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후회가 독사처럼 그의 오장육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김옥자가 경찰에 연행되던 바로 그 순간 이서연의 핸드폰으로
김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서연은 메시지를 한번 보고 삭제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서 아이패드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을 보았다. 호텔의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금빛 윤기를 더했다. 하윤이, 뭐 그려? 엄마, 우리 새집 그리고 있어요.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새집에는 커다란 통유리 창이 있고 내 피아노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큰 레고성도 있어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미래의 집은 네가 그린 그림보다 100배는 더 멋질 거야. 일주일 후 이서연은 박하윤을 데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녀는 창밖으로 지난 10년간 살았던 도시를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직 모녀 둘만을 위한 눈부신 미래가 저 멀리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그들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소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도소에 갇힌 김옥자처럼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결국 초라하게 고향으로 도망친 아주버님처럼, 그리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텅 빈 원룸을 홀로 지키며 밤낮으로 후회와 고독에 잠식될 박준호처럼. 서울의 공기는 스며냈고 한강 특유의 비릿한 물내음이 섞여 있었다. 택시가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서자 박하윤은 얼굴을 차창에 바싹 붙이고 눈을 반짝였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응, 우리 여기서 살아. 이서연이 택시비를 지불하자 도어맨이 이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친절하게 차문을 열어주고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만 같았다. 아파트는 28층, 대형 평수였다. 이서연이 회사에서 미리 받은 카드키로 문을 열었을 때 모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이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롯데타워, 엔서울타워, 한강 다리들, 한때 TV에서만 보던 랜드마크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모녀 둘만을 위해 켜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같았다. 집은 새 것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이 남아 있었다. 오픈형 주방에는 양문형 냉장고와 빌트인 오븐이 갖춰져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보기만 해도 푹신해 보이는 아이보리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엄마, 박하윤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소파에 앉아봐도 돼요? 바보 같기는. 이서연은 웃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집 전체가 우리 거야. 네가 앉고 싶은 곳 어디든 앉아도 돼. 허락을 받은 하윤이는 즐거운 아기 새처럼 달려가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여기는 예전 우리 집보다 100배는 더 좋아요. 이서연은 다가가 딸 옆에 앉아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니, 여긴 네가 그린 그림 속 집보다 더 좋아. 저기 저 커다란 창문 보이지? 저곳이 앞으로 네가 풍경을 볼 곳이야. 저쪽에는 엄마가 새 피아노를 사줄게.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그리고 내 방은 네가 직접 골라. 마음에 드는 방이 내 방이야. 그날 밤 이서연은 직접 요리를 했다. 회사 행정팀에서 미리 준비해준 신선한 재료들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찜. 모녀는 화려한 야경이 보이는 식탁에 앉아 유난히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서연은 하윤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새 이집트면 시트가 깔린 커다란 침대에 누운 여자아이는 금세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미간이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서연은 딸의 침대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다. 딸이 편안하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일어나 거실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두었던 옛날 핸드폰을 꺼내 아파트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순간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대부분 박준호에게서 온 것이었고 몇몇은 예전 공동의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준호가 부탁해서 설득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어떤 음성 메시지도 어떤 문자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박준호의 프로필 사진을 찾아 길게 누르고 연락처 삭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소위 화목한 우리 가족 단톡방, 김옥자네가 온 이후로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단톡방을 찾아 삭제하고 나가기를 눌렀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녀는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꺼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그 작은 칩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마치 곰팡이가 피어 역겹게 느껴지는 과거를 버리듯 이제부터 산은 높고 물은 멀리 다시는 엮일 일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직장의 리듬은 이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운영 총괄로서 그녀는 20여 명의 팀을 이끌며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라인을 책임졌다. 입사 첫날 서울지사의 장 총괄, 바로 그녀를 직접 면접했던 그 유능한 여성이 회사 구경을 시켜주며 팀의 핵심 멤버들을 소개해 주었다. 서연 씨,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장 총괄의 사무실에는 핸드드립 커피의 향이 가득했다. 회사의 프로젝트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음 분기에 우리 주력 제품이 출시되는데 모든 압박이 우리 운영부에 쏠려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총괄님. 이서연의 얼굴에는 직업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직책을 맡은 이상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후 보름 동안 이서연은 거의 회사를 집처럼 여겼다. 낮에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KPI를 설정했다. 밤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제품 데이터와 시장 보고서를 연구하며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녀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펀지처럼 새로운 직책,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친 듯이 흡수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과 단호한 업무 스타일은 금세 팀 내에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기존 직원들마저 완전히 감복시켰다. 장 총괄 역시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서연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 한 번은 프로젝트 검토회의에서 장 총괄은 이서연이 만든 논리 정연하고 데이터가 상세한 운영 방안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맡기면 완전히 마음이 놓여 인정받는 느낌은 이서연에게 오랜만에 만족감과 활력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한 여성이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고 그 속에서 가치와 성취감을 얻을 때 한때 그녀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던 감정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게 변하는지를 깨달았다. 일이 순조로운 것에 비해 하윤이의 새 학교 적응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의 이 국제학교는 시설이나 교사진 모두 최고 수준이었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입학 초기 며칠 동안 하윤이는 조금 겉도는 듯했다. 수업 시간에 먼저 손을 들어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다른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전의 악몽 같은 경험이 딸의 마음에 그림자를 남겨 아이를 예민하고 소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1시간씩 하윤이와 대화를 나누며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딸에게 말해주었다. 아가, 넌 정말 멋져.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뿐이야. 만약 누군가 널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전환점은 한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 학교에는 동아리 신입 모집 행사가 있었다. 이서연은 일부러 반차를 내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하윤이가 한 미술 동아리 부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동아리의 홍보 포스터에는 화려한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는데 바로 하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마음에 들어? 이서연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동경이 가득했지만 조금 망설이는 기색도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린 새 집이 얼마나 예뻤는지 잊었어? 이서연이 격려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번 해볼래? 그냥 새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격려에 하윤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스 앞으로 다가갔다. 신인 모집을 담당하는 아이는 에밀리라는 포니테일을 높게 묶은 예쁜 소녀였다. 안녕. 우리 미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에밀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하윤이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작품 같은 거 있어? 아니면 지금 우리한테 하나 그려서 보여줄 수 있니? 하윤이는 멈칫했다. 현장에서 바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서연은 그녀에게 파이팅하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하윤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풍경이나 인물을 그리지 않았다. 그저 기억에 의존해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새집 식탁에서 저녁을 먹던 장면을 그렸다. 그림은 간단했다. 두 작은 사람의 모습, 단출한 밥상, 그리고 배경에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 실력은 아직 미숙할지 모르지만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함과 행복감은 누구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에밀리는 그 그림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림 속에 네가 정말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 그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별밤 동아리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에밀리야. 이제부터 우리 좋은 친구하자. 옆에 있던 다른 동아리 친구들도 몰려와 하윤이의 그림을 칭찬했다. 색감 정말 좋다. 이 그림 스토리가 느껴져.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하윤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높이 올라갔다. 그것은 그녀가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다. 이서연은 멀리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딸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한때 어둠에 가려졌던 마음의 문이 햇살에 의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였다. 어느덧 3달이 지났다. 이서연과 하윤이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이서연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더 도전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지기 시작했다. 하윤이 역시 새로운 학교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그녀는 미술 동아리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활약하며 마음 맞는 친구들을 여러 명 사귀었다. 성격도 예전의 활발함을 되찾았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다. 학교의 완전 영어 교육 환경 덕분에 그녀는 금세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가끔 집에서는 모녀가 영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때 모녀를 숨막히게 했던 그 집, 그 추악한 사람들과 사건들은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고 희미해졌다. 이서연은 심지어 몇 번이나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박준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잊고 싶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정오, 이서연이 동료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 번호는 그녀가 예전에 살던 도시의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약간 귀에 익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저 왕타오입니다. 박준호 대학 동기요. 예전에 댁에서 식사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왕타오. 이서연은 기억해냈다.
박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아, 왕타오 씨.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서연 씨. 제가 이런 전화 드리는 게 좀 실례인 건 아는데요. 왕타오의 목소리는 곤란해 보였다.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게 지내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삭제돼서 사람이 거의 미쳐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서연은 물컵을 들어 레몬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서연 씨,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호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당신과 하윤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라고. 직장도 잃었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서 출근해서 맨날 실수만 하다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형수 김옥자 씨는 절도죄로 8개월 형을 받았고 아주버님네도 사채업자들 때문에 도시에서 못 버티고 시골로 도망갔대요. 지금은 혼자 텅 빈 원룸에서 매일 술로 지새우고 있어요. 사람도 완전히 망가졌고요. 저희 친구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워서요. 왕타오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서연 씨, 부부의 연이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하윤이를 봐서라도요.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의 동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정도, 연민도, 심지어 한 줄기 증오조차도 없었다. 마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왕타오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하윤이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아주 잘요. 하윤이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삶과 밝은 미래가 있어요. 하윤이의 세계에 아빠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혼자 가야죠. 말을 마친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넣었다. 함께 식사하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곤란한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괜찮아. 이서연은 젓가락을 들어 탕수육 한 점을 집었다.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팸 전화 하나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일이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박준호의 집착을 과소평가했다. 한 달 후, 한 금요일 오후, 이서연은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로 차를 몰았다. 교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에 그녀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다. 박준호였다. 그가 서울까지 쫓아온 것이다. 그는 학교 맞은편 길가에 서 있었다. 더럽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는 기름져 축 늘어져 있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다.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10배는 더 초라해 보였다. 그는 그저 멍하니 학교 정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절망적인 들개처럼 이서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절대 하윤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하윤 엄마입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하윤이를 잠시만 교무실에 데리고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일 처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이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박준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박준호도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마치 덫에 걸린 야수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서연아. 그는 이서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힘은 놀랄 만큼 강했다. 서연아. 드디어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으며 짙은 술 냄새가 났다. 이거 놔. 이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혐오감이 드러났다. 못 놔. 서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한 거 알아. 맹세할게. 앞으로는 다시는 너랑 우리 딸 조금도 힘들게 안 할게. 그는 쿵소리를 내며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랑 하윤이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그의 행동은 즉시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준호 씨, 지금 당신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모습은 나를 역겹게 할 뿐이고 내가 당시에 당신을 떠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칼날처럼 박준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하고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밥을 짓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감내하던 그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총괄이었고 눈부신 커리어 우먼이었으며 그가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여왕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다. 제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서연이 냉소했다. 저는 그저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여자로요. 반면에 당신은요, 박준호 씨, 당신 자신을 좀 보세요.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상갓집 개처럼 여기 무릎 꿇고 꼬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보다 강한 여자가 당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죠.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 편히 기생할 수 있었고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남자로서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공짜 가정부일 뿐이라고요. 이서연의 말은 수수룡 메스처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위선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다. 아니야. 사랑해. 서연아, 사랑한다고. 그는 힘없이 변명했다. 됐어요. 이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XX국제학교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제 정상적인 생활과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요.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그녀는 박준호의 면전에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힘주어 신고했다. 박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이서연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은,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버릴 줄은 몰랐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서연이 제시한 이혼 합의서와 이전의 괴롭힘 증거를 확인한 후 그들은 박준호에게 엄중히 구두 경고를 했다. 선생님, 두 분은 이미 이혼한 사이입니다. 독립적인 민사 주체로서 선생님의 현재 행동은 이 여성분에 대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준호가 경찰에 의해 연행될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 불만,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사무실에서 하윤이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 아이는 즉시 붓을 놓고 달려왔다. 엄마, 일 다 끝났어요? 여자아이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아까 창문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몸을 숙여 딸을 힘껏 안았다. 다 끝났어.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하윤아, 기억해.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다시는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해질 거니까. 너를 위해 영원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만들어줄 만큼 강해질 거야. 하윤이는 알아들은 듯, 못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머리를 엄마의 품에 깊이 묻었다. 엄마에게서 나는 자신을 안심시키는 좋은 냄새를 맡았다. 아이는 알았다. 엄마만 있으면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교문 앞 소동 이후 박준호는 마치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이서연의 삶도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또 1년이 지났다. 이서연은 뛰어난 실적으로 서울지사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2배로 뛰었다. 그녀는 강남 근처에 대출을 받아 진정한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햇살이 가득한 발코니에는 하윤이가 좋아하는 화초들이 가득했다. 하윤이도 4학년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점점 더 우수해졌다. 그림으로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의 문예부장이 되었고 심지어 학교 대표로 시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 2등상을 받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많아졌고 자신감도 넘쳤다. 가끔 아빠에 대해 물을 때도 있었다. 이서연은 아이를 속이거나 박준호를 헐뜯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딸에게 말했다. 아빠와 엄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헤어졌어. 하지만 아빠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거야. 하윤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서연은 딸이 정말로 철이 들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좋았다. 이서연은 모처럼 야근 없이 하윤이를 데리고 새집 아래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과 흰빛이 어우러져 하늘의 노을 같았다. 모녀는 손을 잡고 꽃비가 흩날리는 오솔길을 걸었다. 엄마, 저 나비 좀 봐요. 정말 예뻐요. 하윤이가 벚꽃 위에 앉은 푸른빛 나비를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다.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이 아름다운 순간을 찍으려 했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다. 제목은 길고 충격적이었다. 본시 경찰, 초대형 다단계 조직 성공적으로 소탕, 핵심 멤버 수십 명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에 달해. 그녀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뉴스 사진 속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연행되는 한 남자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 남자는 머리가 희끗했고 몸은 구부정했으며 얼굴에는 무감각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비록 많이 변했지만 이서연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박준호였다. 뉴스 본문에는 사건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이 다단계 조직은 빠른 부자 되기, 인생 역전을 미끼로 인생에 실패하고 성공에 조급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박준호도 그중 하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진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가족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하위 회원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는 익숙한 이름 2개가 있었다. 아주버님과 그의 사촌 동생. 박준호가 고향에 돌아가 가머니설로 그들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엄중한 처벌일 것이었다. 이서연은 그 뉴스를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고소함도 복수했다는 쾌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담담한 안도감뿐이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고 누구와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엄마, 뭐 보세요?
하윤이가 다가와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이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 뉴스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벚꽃가지 사이를 뚫고 그들의 몸에 얼룩덜룩하고 따뜻한 빛을 뿌렸다. 가자, 하윤아.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맛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 여자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봄날 오후의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이서연은 뒤돌아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았다. 그 길은 한때 가시밭길이었고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길을 빠져나왔다. 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가득한 넓고 평탄한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미래는 더 좋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